사진을 딱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다녔던 일종의 마차인데요. 플라우스트룸이라고 불러요. 이게 소하고 징칸 사이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나무로 제작이 된 진마차거든요. 이 마차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길이요? 그렇지. 예, 길이 있어야 되죠. 도로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를 보면 한 40만 킬로미터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이 11만 5,878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의 거의 4배 가까이 네 배네.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국가를 넘어서서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로마 얘기할 때마다 맞아요. 네, 나오는. 실제로 이제 로마가 이 길과 길이를 달리는 이 마차, 우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제국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5세기 대항해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대항해 시대 때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나라가 여럿이 있을 텐데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아시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열었던 나라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러벨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범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발명한 배인데 이 삼각도시 있죠? 네. 이게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게 있으니까 배가 바람을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절하면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잘 조절하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잘 운행하는 사람은 직책도 이렇게 가거든요. 네. 배가 크잖아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서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신대륙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캐러벨을 이제 등에 업고 인도 그 루트도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개척을 하게 되고요. 아프리카 돌아가는 희망국 루트, 남미까지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됐었죠.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대표 도시하면 리스본 떠오르시죠. 리스본을 보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배가 크니까 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가로질렀던 그곳이 아니라 이리로 넘어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대항해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롭게 떠오른 교통수단 뭐가 있을까요? 철도, 기차? 네네. 기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증기기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1814년에 증기기관차로 화려하게 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증기기관차로 전 세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 영국. 네.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 버밍햄 이런 도시들이 공업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소비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소비지로 옮겨갈 때 철도역이 이제 있으면은 되게 쉽게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3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영국 전역에 35개 이상의 철도 노선이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죠. 이렇게 되면서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경제적 거리를 단축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산업혁명의 중심부 하면 영국이라고 딱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이 뭘까요? 일단 나라는 미국. 그럼 주인공은 뭘까요? 자동차가 안 나왔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의 발명 자체는 카를 벤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렇죠, 그 벤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만들었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의 혜택을 누린 나라는 미국으로 봐요. 왜냐하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하나의 자동차 이거를 할 수 있게 그 시대를 열었거든요. It was the product of the world's first assembly line. The more cars produced, the less each one cost. Profits rose, car prices dropped. The demand for Model Ts rose as the workers themselves began to buy them. 그전에는 이제 귀족들이나 사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1895년에 미국에 4대밖에 자동차가 원래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1920년이 되면 이게 2천만 대. 엄청나게. 25년 만에? 25년 만에. 네, 그래서 자동차 왕국이 되죠,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집어넣는 거 뭐가 또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죠. 스탠드 오일이라고 거대한 정유 기업이 이제 미국 최고의 부를 가지게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려면
역시 도로. 고속도로에 이 아스팔트 깔린 도로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딜 정책 이런 거 하면서 도로망을 쫙 깔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가 다 있으면 굳이 도심에 다 모여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교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큰 집에 뒷마당 있고 잔디 깎기 하고 맞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세팅 있잖아요.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할 때에도 차가 있으니 이제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고 도시 문명 자체를 바꾸게 된 거죠. 이걸 바꾸게 만든 이동수단의 표준이 사람이 운전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에 연료인 석유. 이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됐고 이 도로 인프라가 그 지역의 발전수. 그래서 지금도 도시계획을 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해요? 도로 계획부터 짜요. 도로 계획부터.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저기 뭐가 가고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의 시대에서 배의 시대를 얘기를 했고 배의 시대에서 기차의 시대가 됐고 기차의 시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왔잖아요. 그때마다 이 모빌리티를 주도했었던 문명의 형태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도시도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상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이 자율주행차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세계 문명의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도에서 어떤 상황에 위치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잘 보셨다. 아니, 자동차 얘기 하나로 시작하니까 모든 이 세계 문명 이 발달의 흐름을 알 수가 순식간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랬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가 바로 권력이에요.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그 땅값을 결정하는 거고 서울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된 이유는 서울로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하철역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바로 그게 돈이고 다 권력이고 다 그런 거죠. 거기에 모든 이권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온다는 거는 이 권력 구조가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동할 때 뭘 타느냐 그냥 그거에 변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교통수단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의 그 쉐입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자, 위대한 가설이 있어야 놀라운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놀라운 증명에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토크를 통해서 이 가설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꿰뚫는 가설이 천장에서 공개가 되죠. 네, 방금 놀라운 5분 강연 잘 들으셨죠? 네네. 강연을 들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 네. 오늘의 가설 보여주세요. 아, 쉽다. 누구나 궤도씨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앞에 숫자 뒤에 한다. 뭐가 달라? 20년 후 땡땡 땡땡땡 한다. 아, 쉽다. 오늘의 주제를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주제.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가져올 20년 미래. 후. 20년 후 운전. 기계가 한다. 오 나쁘지 않네. 아니야 운전 기계 접근 간다는 나쁘지 않은 접근입니다. 나쁘지 않은 접근이에요. 20년까지 안 가. 뒤에 있는 세 글자가 운전은 맞아요 앞에? 특정 대상입니다. 네, 앞에 운전은 맞고요. 운전 맞았어? 네. 20년 후 운전 아들이 한다. 아 그렇게 아기도 한다. 아기도 한다. 내가 안 하니까. 아기도 한다. 아기도 한다. 대상? 계급? 지금 되게 좋은 접근입니다. 계급이요? 네. 잘 접근하면 맞출 수 있겠는데? 나왔어. 미안해요. 나 알 것 같아. 계급. 네. 20년 후 운전 부자만 한다. 맞아? 가사를 보여주세요. 맞아? 왜? 20년 후 운전 부자만 한다. 네. 왜 부자만 해? 난 이건 좀 감이 잘 안 와요. 왜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부자만 한다라는 게 이제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가설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운전을 안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워요. 편하게 간다. 뭐 부자는 운전 안 해도 된다. 지금도 CEO 이런 분들은 운전 기사님한테 맡기고 뒤에서 이렇게 쉬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전을 이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20년 후에는 이동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즐기기 위해서 운전하는 그렇지. 거야. 가설을 보시면요. 20년 후에 부자만 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자들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운전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한 고급 스포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지겠네요. 할 수 있는 차도 없고 할 수 있는 구역도 없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운전은 불법이 될 것이다.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자율주행이 완전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만드는 휴먼 에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인간의 운전은 불법이다. 그거 좀 아쉽다. 섭섭해. 이게 이게 또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바람 맞으면서 좀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또 몰고 오면 좀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것은 자동차가 물론 주변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들끼리 V2V라 그러는데 이제 vehicle to vehicle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이번엔 내가 갈 테니 넌 잠깐 기다려. 서로 통신을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 하나 껴 있으면 인간은 제대로 거기 반응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실 버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우리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인간이 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는 순간 그 전체가 엉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동차끼리 그럴 때 인간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 돼요. 마치 지금 도로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아니면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집 앞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데려다 줘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존재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아, 나 그래서 집에서는 별명이 도라이버예요. 근데 이것도 제 와이프가 나 자율주행 한 대 뽑을래. 그럼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또 그거 말고도 또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 말이 좀 거슬려. 교수님 말씀이 인간이 버그가 된다. 인간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풀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정체가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맨 앞에 차는 안 가고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거기 지나가면 또 뻥 뚫리고. 뻥 뚫려 있어, 맞아. 그걸 팬텀 트래픽이라고 해요.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이 막히는 현상. 네. 우리는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차가 다 일률적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차들은 조금 간격이 넓고 어떤 차들은 좀 좁고 네.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순간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그렇죠.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반응 시간이 조금씩 늘어지면서 정체가 생겨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쌓여서. 네, 그걸 이제 팬텀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다 대체가 된다. 그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텀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그 제품 공장 제품처럼 이게 진짜 그 간격 없이 이러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리려고 서면 뒤에가 브레이크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소통이 되니까 서로 동시에. 통신을 하겠죠. 그걸 차들끼리. 감안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V2V를 얘기했잖아요. 차량끼리 소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V2X를 해야 돼요. 여기서 X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외의 많은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인프라, 교통 신호 체계, 지금 현재 어디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V2X 기술이야말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제가 진짜 나 오래 살았구나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하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보러 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거기 그냥 택시는 기사님이 안 계시던데. 벌써? 그러면? 자율주행.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같은 도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근데 안 막 타봤어. 보여. 나 무서워서 나보고 타볼래 이런데 나 안 탈래 그랬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비율이 확확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안 왔음에도 우땡 같은 서비스가 생겨서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비싼 거에 주차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 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잡힌다 그러고 제 생각에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운전면허 딸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배 작가님이 이제 20년 후에 부자만 운전한다는 이 가설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상상이요. 일단 이게 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되고 그러면 특권이 되죠.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으면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점점 빠르게 줄어들면 고급 드라이빙 클럽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패키지도 나올 것 같아. 고급 여행 패키지인데 그 섬에 가면은 자율주행 차가 없어서 인간이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럴 수 섬이 있는 있겠다. 거야. 드라이빙 아일랜드. 네, 드라이빙 패키지 여행인데. 드라이빙 리조트. 드라이빙 리조트. 부자들이 요트 같은 거 자기네 바다 앞에서 정박해 놓은 것처럼 내 차는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곳에다 갖다 놓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날 때 가서 운전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요트 정박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기 어려워질수록 희소성이 커질수록 부자들은 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남자가 특히 뭐 이게 뭐 남녀 구분 지을 일은 아닌데 좀 여유가 생기면 뭐 명품 뭐 시계 자동차 스피커도 보니까 그거 제일 비싸지 않나? 진공관 있는 게 비싸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기계식 시계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게 보이면은 그게 와 짜릿하다고 하고 또 진공관 앰프는 정말 고막에 녹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가치를 높게 두는 거죠. 네. 또 클래식카 자체도 그 진동 엔진 소리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느낌을 줬으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날로그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가격이 올라간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수동차를 몰았어요. 이 자동 미션 말고 내가 수동으로 이거 맞아들 클러치 뗐다 밟았을 때 이거 하는 그 맛이 있어요. 괜히 그 막 폼내잖아. 1단에서 2단 스킵하고 바로 3단으로 가고.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진짜. 그죠. 이거. 경험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감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날로그가 줄 수 있는 게 감각 경험이에요. 그거는 디지털로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 어떤 차는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고 어떤 차는 되게 좋은데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게 다 감각 경험이에요. 그건 아날로그 감성으로밖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좀 문과 감성 아니에요? 그럼요. 이과는 아무래도 디지털 쪽이지. 디지털이 그거잖아요. 이진법. 010101. 이게 오늘 입모양이 얄미워요. 유난히 오늘 0101. 디지털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0과 1 딱딱 분절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류가 없어요. 오차가.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니까 중간에 애매한 숫자가 왔을 때 이게 0.5를 넘으면 1이고 0.5 이하는 0이거든요. 차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오차가 없고 실수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실제로 실수를 하는 동물이라 당연히 아날로그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실수가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위험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은근히 생각한다면 들어보면 아날로그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또 결국에는 목숨을 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 그 다음에 또 이 어감도 안 좋아. 이게 디지털은 되게 격한 음들이 많은데 아날로그는 이게 리을자도 많아서 부드러워. 사람 목숨을 빼앗는다면서요. 시간이 흐르면 내가 직접 키 돌려서 시동 부릉 거는 느낌, 주유소 가서 그 휘발유 냄새 맡으면서 기름 넣는 그 주유 건 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에 그리워지겠네요. 진짜 옆에 썸 타던 오빠가 나 끌어안는 줄 알았더니 안전벨트 떼는 거였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결국 이제 운전이 더 이상 이제 인간의 그런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경험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돼서.